화장실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이 열등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프라 붕괴라는 표현까지 꺼낸 그날. 미국 방송국 부국장 아만다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한국 20년 전 비 맞으며 택시도 못 잡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낫다고요? 제가 직접 갑니다. 그런데 단 1분 입국장에서 그녀의 세계관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이 열등 국가가 됐다고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12명의 임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트위터 게시물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이 문제였죠. 미국은 이제 3세계 국가 맞네. 우리 집 화장실보다 못한 미국 공항 화장실 키읔키읔키읔. 선진국이라더니 기본도 안 되어 있네요. SNS에서 한국 휴게소 화장실과 미국 공항 화장실을 비교한 밈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호텔 같은 청결함. 다른 쪽은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더러운 바닥. 이 단순 비교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부국장님, 이건 그냥 인터넷 밈일 뿐이에요. 무시하는 게. 편집장 마이크가 말을 꺼내자마자 저는 손을 들어 차단했습니다. 무시. 지금 CBS, MBC도 이 소식 다루고 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미국 인프라의 위기라는 특집 기사까지 냈다고요. 이제 공공 인프라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시대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저널리스트로 살아온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GDP가 우리의 110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더 좋은 공공시설을 가졌다. 말이 됩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CEO 로버트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아만다 진심인가? 단순히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입니다. 공공 인프라는 정부가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죠. 미국이 정말 세계 1위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의 실체를 파헤쳐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죠. 2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으니까요. 그때의 한국은 분명 지금과 달랐을 텐데. 아만다. 비행기 티켓 예약했어요. 내일 저녁 출발이에요. 비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낡은 지하철과 깨진 도로가 눈에 들어왔죠. 공공 인프라 수준이 국격을 정의하는 시대. 정말 미국이 아직도 세계 1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서울에서 택시도 못 잡고 길거리에서 울고 싶었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 교통 1등이라고요?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2005년 신출내기 기자였던 저는 한국 취재를 위해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비가 쏟아지던 밤 명동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서주지 않았어요. 우산도 없이 2시간을 기다렸죠. 결국 한 택시가 멈췄지만 운전사는 제 목적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호텔 이름을 보여줬는데도 고개를 저었죠. 결국 그냥 내렸어요. 길을 잃고 빗속에서 울고 싶었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하철은 어땠나요? 표지판은 대부분 한글이었고 영어 안내는 거의 없었죠. 한 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타서 1시간을 헤맸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언어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때 한국은 외국인에게 결코 친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어땠을까요? 그건 악몽이었죠. 버스 번호를 알 수 없었고 정류장 안내도 한글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 기사가 제게 소리를 질러서 당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며 돌아다녔던 일주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만다님, 식사 드시겠어요? 승무원의 목소리에 기억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식사를 받으며 생각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20년 만에 공공기술 강국이 됐다는 거지? 내 기억 속 한국은 분명 낙후된 나라였는데.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인프라에 집중 투자했다고 하네요.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통합교통 시스템, 숫자로만 봐도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방치한 사이
한국은 초고속으로 달려온 거죠. 이건 단순 성장이 아니야. 철학의 전환이었을 거야.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미국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한국은 그걸 우선순위로 삼았을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이 달랐을까?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었죠.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의 한국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아니, 분명 한국의 화장실 사진은 과장됐을 거예요. 미국이 열등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야 했죠. 비행기가 착륙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것,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저널리스트로서 팩트만 보고 판단할 것.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변했다면, 만약 미국이 뒤처진 게 사실이라면,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죠. 입국 심사가 1분 만에 끝났다고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긴 줄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마자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났죠.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그리고 환영합니다라는 영어 안내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뉴욕 JFK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최소 40분, 길면 2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분,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방을 찾으러 가는 길,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정보를 원하세요?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안내 로봇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봇의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안내가 나와 있었고 저는 그저 출구라고 말했을 뿐인데 즉시 방향을 알려주었죠. 이쪽으로 가시면 수화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신 후 출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로봇이 천천히 앞서가며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일상인 듯 로봇을 지나쳤죠. 저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 각 비행기별 도착 시간과 수화물 나오는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10분 후 정확히 스크린에 표시된 시간에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긴 줄 없이 키오스크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니 번호표가 나왔어요. 스크린에는 3분 후 도착, 11번 승강장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정확히 3분 후 택시가 도착했고 운전사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차에 오르자 태블릿 화면에 요금 예상액과 경로가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까지 보여주었죠. 이건 20년 전 제가 겪었던 한국의 택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깔끔한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푸른 나무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서는 사람들이 전자 패널을 보며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처음 오셨나요? 택시기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20년 만에 다시 왔어요. 그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특히 교통 시스템이요. 택시기사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죠. 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방 열쇠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열 수 있다고 했죠. 방에 들어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공공 시스템에 AI와 자동화를 이 정도 수준으로 투입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걸 시민의 권리로 여기는 문화라는 것을. 미국에선 편리함이 프리미엄이었지만 여기선 기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첫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죠. 어떻게 이 충격을 전달해야 할지,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지하철, 자전거, 카드 한 장으로 연결된다고요? 심지어 환승 할인까지. 호텔 로비에서 만난 가이드 수진이 당연하다는 듯 설명하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요청한 일반 시민의 교통체험 투어를 위해 온 현지 가이드였죠. 아만다님, 이건 기본이에요. 티머니 카드 하나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30분 이내에 지하철을 타면 환승 할인도 되고요. 수진이 건넨 작은 교통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이 연결된다니. 뉴욕에서는 지하철 패스와 버스 요금이 분리되어 있고 환승 할인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자, 먼저 지하철부터 체험해 볼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눈에 띄는 건 역 입구마다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역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보세요.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2분 후에 도착 예정이네요. 홈 스크린 도어 위에 전광판은 열차의 현재 위치와 혼잡도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도착했죠. 놀라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아니, 소음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최신형 전동차라 소음이 적어요. 그리고 선로도 계속 교체하거든요. 열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실내, LCD 화면에는 다음 역 정보와 환승 정보가 여러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죠. 와이파이가 터지고 심지어 열차 내 온도와 미세먼지 수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뉴욕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라요. 두 정거장을 이동한 후 우리는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디지털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죠. 버스가 오자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버스 바닥이 낮아서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다음 정류장 안내가 화면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주요 정류장은 영어로도 안내해 주었죠. 수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앱을 보세요.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버스 안의 혼잡도까지 알 수 있죠.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버스의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우리는 공공자전거 대여소로 향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수진이 설명했죠. 같은 교통카드로 자전거도 빌릴 수 있어요. 첫 30분은 무료고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미국은 각 교통수단을 따로 만들고 한국은 전체 이동 흐름을 설계했을까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철학의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는 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로 봐요. 마치 스마트폰의 UX처럼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UX 산업이었어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통합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기술이 없어서? 아니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공공 서비스를 시민의 권리로 보는 관점이 부족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여드릴게요. 그곳이야말로 한국의 자랑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니. 미국에서 그건 그저 화장실과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지루한 공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을 생각하면 분명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휴게소 맞아요? 백화점 아니고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넓은 주차장, 현대적인 건물 외관,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함이 압도적이었죠. 수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화장실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화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공공 화장실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냄새가 심하고 화장지도 없는 경우가 많았죠. 문을 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리석 세면대, 자동 수도꼭지, 청결한 바닥, 심지어 화장실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죠. 벽에는 실시간 청소 점검표가 있어 매시간 관리자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5성급 호텔 화장실보다 나았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화장실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은 기본이고 심지어 작은 공연장까지 있었어요. 한쪽에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반려동물 휴식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전기차 충전소예요. 28대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수진이 가리킨 곳에는 최신형 전기차 충전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충전 중인 차량 옆에서 운전자들은 앱으로 충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죠. 미국의 휴게소는 어때요? 수진의 질문에 답하기가 민망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해봐야 더러운 화장실과 맥도날드, 주유소가 전부였으니까요. 비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네요.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실제 그릇과 수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분리수거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쓰레기를 분리해요.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심지어 빨대까지요. 수진이 설명하는 동안 어떤 할머니가 자신의 쓰레기를 꼼꼼히 분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시민의식이 몸에 배어있는 듯했죠. 왜 한국은 도로 중간 지점을 돈 버리는 공간이 아닌 지역경제 거점으로 만들었을까? 그 사고방식이 미국과 뭐가 다른 걸까요?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그냥 교통국이 아니라 하나의 두뇌야. 서울교통정보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담당자 김 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서울 전체의 교통 흐름을 관리합니다. 지하철, 버스, 일반 도로까지 모두요. 화면을 가리키며 김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 지하철역의 혼잡도, 버스의 현재 위치와 지연 시간, 주요 도로의 차량 흐름까지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수집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예측 시스템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30분 후의 교통 상황을 예측하죠. 김 부장이 보여준 화면에는 현재 상황과 30분 후 예상 상황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혼잡 구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보여주고 있었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질문에 김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감지됩니다. CCTV와 차량 속도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발생 3분 이내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우회 경로가 생성되고 인근 신호등 타이밍이 조정됩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 갑자기 한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강남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감지된 것이었죠. 즉시 관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변 신호 체계가 변경되는 것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나요? 김 부장의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뉴욕에도 교통관제센터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없어요. 대부분 수동으로 대응하고 각 교통수단별로 별도 관리되죠. 한쪽에서는 기상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경우 어느 지역의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할지, 어떤 우회로를 미리 확보해야 할지까지 예측하고 있었죠. 모든 버스와 지하철에 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위치, 속도, 승객 수까지 파악할 수 있죠.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은 아직도 수동 시스템에 머물러 있을까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행력의 문제였죠.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초기 구축에 약 5천억 원이 들었지만 교통 혼잡 비용 감소로 3년 만에 원금을 회수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투자였던 겁니다. 센터를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국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였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감지되고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팩트를 말해야 한다면서 왜 진실은 말하지 말라고 하죠? 호텔방에서 화상회의 중이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화면 속 로버트 CEO의 표정이 굳어졌죠. 아만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의 문제점이야. 미국보다 나은 점이 아니라고. 제 손에는 3일간 취재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만 담았는데 본사에서는 그걸 방송하길 원치 않았죠. 저는 기자입니다. 팩트만 전달할 뿐이에요. 미국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여전히 최고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교통 시스템, 깨끗한 거리, 모든 곳에 적용된 첨단 기술들. 이걸 부정하라니 저의 30년 기자 인생에 대한 모욕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초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공공 인프라는 미국을 몇 년 앞서 있다. 특히 교통 시스템의 통합성과 효율성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할까? 아니면 변화의 계기가 될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3일간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통합 교통카드, 깨끗한 휴게소 화장실, 24시간 무인 민원 처리 키오스크. 아만다.
이건 네 경력을 위한 충고야. 한국 찬양 기사는 절대 안 돼.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미국이 여전히 최고라는 확신이야. 편집장 마이크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30년 동안 저는 늘 진실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할까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언론 시스템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시스템보다 투명성 아닐까요?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갈 것은 영상 자료와 취재 내용뿐. 그리고 마음속에 남은 질문들. 이대로 돌아가 거짓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기자로서 제 양심은 어떻게 되는 걸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어요. 비록 그것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노트북을 열고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미국이 배워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의 발전을 위한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성장의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그 시작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뉴욕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멘트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제출한 리포트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CEO와 몇몇 임원들은 방송 중단을 요구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은 이미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공 인프라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우수함이 아닌 시민을 위한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들은 편리함을 특권이 아닌 기본권으로 여깁니다. 화면에는 제가 찍은 영상들이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통합교통 시스템, 스마트 휴게소, 빅데이터 기반 교통관제센터, 시청자 게시판은 즉시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죠.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만드나요? 우리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정부는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임원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그러나 놀랍게도 CEO 로버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하지만 시청률은 역대 최고였어. 로버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네가 옳았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제안을 꺼냈죠. 한국의 공공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선 뉴욕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도시로 확대하는 거죠. 놀랍게도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 내리마. 특별 취재팀을 꾸려. 예산도 지원하지. 3개월 후 우리 팀의 제안은 뉴욕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실에서 공식 미팅 요청이 왔고 교통국에서는 우리의 자료를 기반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심지어 한국의 시스템 개발 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만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 보낸 이메일에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창밖으로 뉴욕의 혼잡한 교통이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은 내딛었죠.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배움의 자세로 돌아서는 지혜. 이것이 미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우는 강대국 미국 공공 인프라의 새로운 도전. 이제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과연 배우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예라고 믿었습니다. 자존심보다 발전을,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 앞에 다시 선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시민을 위한 여정을 함께 갑시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